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이 초음속 및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음속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오늘 2020년 실전 배치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저지하는 용도로 사연장 함대한 미사일에 이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세계는 치열한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경쟁 중입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벌써부터 초음속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미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주변국의 항공모함과 최신형 구축함, 이지스함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 초부터 최고 극비로 분류되어 왔지만, 중국의 항공모함 도입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한국은 2011년 8월 16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에서도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형화와 한국 무기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소형화하는 건지, 어떻게 한국형 무기로 개발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원조격인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의 직경은 700mm인 반면, 야혼트 미사일을 개선한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직경은 530mm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거리 500km의 현무3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무3 잠대지 미사일은 533mm 어뢰 발사관을 통해 발사됩니다. 또한 장보고급, 손원일급, 안창호급 잠수함 모두 533mm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개발 완료되면 바로 잠수함에 장착해서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급에 장착되는 VLS의 직경도 533mm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하푼과 해성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군함의 발사관은 533mm인데요. 즉, 곧 배치될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현재 군함 발사관에 개조 없이 바로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비대칭 전력을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전함과 잠수함에 장착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과 중국의 전함들이 이제 우리 영해로 들어왔다가는 맞은 뒤에 알게 되는 초음속 무기에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미사일은 해성과 하푼 대한미사일이 있는데, 이들 미사일은 마하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 함정의 단거리 대공미사일 및 기관포에 쉽게 요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마하 3의 빠른 속도와 함께 수면 10m 내외로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P500 바잘트와 P800 야혼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당시 소련의 군수회사들은 외국과 군사기술 이전 협약 등을 자주 맺었는데, 이 때문에 무기와 기술이 주변국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당시 한국 역시 러시아의 무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보면 전차장갑과 자동장전 장치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순항미사일, 제트엔진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했었는데, 한국 실정에 맞게 미사일의 소형화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개발의 모델이 바로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P800 야혼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P800 오닉스로 불리며 수출명은 전부 야혼트라고 불립니다. P800 야혼트는 P500 바잘트의 개량형입니다. 간단히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9m, 전폭 0.7m, 무게 3톤, 속도 마하 2.5, 사거리 300km, 탄두 250kg 고폭 탄두를 사용하며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을 병용하여 상당한 크기와 중량,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혼트의 크기가 거대한 이유는 미국의 해군 전력에 밀렸던 구소련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미사일 한 방으로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모를 파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거대한 크기와 탄두, 무게, 빠른 속도는 항공모함도 격침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P800 야혼트의 전신인 P500 바잘트를 탑재한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의 슬라브급 순양함은 미국 해군이 러시아의 키로프급과 함께 가장 경계하는 최강의 순양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975년 운영되었던 P500 바잘트에 타격되는 2만톤급 함선의 모습입니다. 무게 4.6톤, 탄두 중량 1톤, 길이 11.7m, 사거리 500km, 총력 마하 2.5로 한마디로 거대함 그 자체입니다. 4.5톤의 무게와 탄두 중량 1톤과 마하 2점의 속도는 폭발 없이 단지 중량과 속력만으로도 웬만한 함선은 격침시킬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런 막강한 파워를 지닌 P500 바젤트도 단점이 있는데 너무나도 큰 덩치 때문에 플랫폼이 매우 제한적이고 비행 중 회피 기동이나 추적 유도 기능 능력도 떨어졌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P800 야운트였습니다. P800 야운트는 P500 바젤트보다 1톤 이상의 무게를 줄였지만 여전히 거대한 3톤의 중량과 바젤트의 단점들을 모두 개선해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 중에도 복잡한 경로점 비행이 가능합니다. 경로점 비행이란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경로점 웨이포인트를 지정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3톤의 중량과 마하 3에 이르는 속도에도 상하 좌우 회피하며 복잡한 패턴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적함의 방어 체계로는 쉽게 격추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기능은 우리 해군이 실전 배치한 해성도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오늘 설명드릴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역시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장시간 러시아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꼭 추가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한국은 러시아의 군수업체를 통해 P800 야운트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야운트의 제작사와 기술 협업과 이전에 대해 계약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2020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길이 6.5m, 폭 0.5m, 중량 1.5톤, 속도 마하 3, 사정거리 300에서 500km 정도입니다. 즉 야운트에 비해 크기를 줄였지만 향상된 속도와 가벼운 중량 그리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스텔스 설계 및 KU 밴드 레이더, 가시광선 탐색기 등 다중모드 탐색기를 이용해 적함의 약점을 찾아 타격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P800 야운트의 단점이었던 큰 덩치와 회피 기능의 불안정을 극복했고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소련과 인도의 합작품인 브라모스보다 소형화에 성공하였고 속도 또한 마하 2.5에서 마하 3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입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한미사일 역시 러시아와 인도가 합작해서 만든 대한미사일입니다. 인도의 브라모스가 야운트의 개량판이라면 한국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러시아의 비행체 기술에 한국의 최신 전제 기술이 합쳐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표급 잠수함이자 차후 원자력 잠수함이 될 수도 있는 장보고 3급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래 장보고 3에는 현무 3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에 발표된 재원보다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3의 길이가 8.5m에서 9.6m로 늘어난 재원임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폭이 늘어난 이유는 신형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잠수함 폭이 9.6m라는 것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만일 장보고 3급에 사거리 1500km인 현무 3 순항 미사일과 현무2 탄도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탑재된다면 해군 전력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3급에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는데 이후 2020년에 건조되는 장보고 3급 배치 2에는 총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잠수함의 길이 또한 90m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력 잠수함과 맞먹는 크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원잠으로 간다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완료된다는 점은 이후 공중에서 전투기를 이용해 발사가 가능한 방식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과 스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업은 러시아를 통해 핵심 기술을 도입했지만 램제트와 전체 설계 및 제조는 국내에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는 기술료와 자문료를 받고 한국에 기술을 이전했고 개발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수출 시 러시아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산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면서 국내에서 취약했던 초고온 내열재료 개발과 제조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그중 특히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초음속 외에도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고자 스텔스 형상 설계와 RAM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주변국에 비해 다소 약했던 한국 해군 전력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원은 초음속 미사일을 넘어 마하 5에서 7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꿈의 신무기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강력한 해상력을 갖춘 국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에서 굳건히 나라를 지켜주는 해상항 장보고가 있었고 충무공 이순신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현재 한국이라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낳은 분들이 안 나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해상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의 조감도 CG가 공개되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거 공개된 경항모 디자인과는 여러 부분에서 달라졌는데요. 영국의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 함처럼 아일랜드가 2개이며 미국의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 함처럼 평평한 갑판을 갖고 있죠. 거기다 웰독은 없습니다. 해군은 경항모를 구성하면서 이탈리아의 카보우르 함도 참조했다고 하는데요. 3만 톤급의 카보우르 함은 미국의 개조를 거친 영국제 해리어 10대를 탑재하죠. 우리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의 크기나 탑재 항공기 수량은 카보우르 함보다 약간 더 크고 많습니다. 한마디로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는 아메리카 함과 퀸 엘리자베스 함과 카보우르 함을 짬뽕한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정리하면 해군이 내놓은 조감도에 나타난 경항모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갑판, 두 번째, 더블 아일랜드, 세 번째, 웰독 제거. 이에 대해 일본의 군사매체 영국 항공모함을 참조할까? 한국해군 개념설계 기반의 경항모 CG 첫 공개라는 제야의 기사를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 일본은 대한민국이 경항모를 건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일본 네티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입니다. 한국해군이 개념 설계에 기초한 경항모 컴퓨터 그래픽을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해군이 2033년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경항모 조달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경항모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대폭 삭감되는 등 정말로 경항모를 조달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작년 말에 개최된 합참회의에서 경항모 프로그램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군의 경항모 조달 프로그램이 다시 정상 궤도에 복귀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 국방부는 방사청과 협력해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기본 전략을 수립해 기재부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2년부터 경항모의 기본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항모 조달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기재부가 사업 타당성 심사에서 프로그램 추진에 손을 들어줄지는 불분명하다. 문제는 한국 언론의 말대로 경항모 조달 프로그램의 전진 여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경항모 건조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해군의 예산 요구를 삭제한 기재부와 야당 수석 의원도 신중론을 주창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항모 조달 프로그램이 전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문 대통령의 뒷받침이 없어지면 금세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사업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경항모 조달 프로그램은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해군의 남은 기회는 올해 한 번뿐이다. 최악의 경우 사업 타당성 심사에 실패하더라도 2022년으로 예정된 대선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인물이 당선되면 경항모 조달 프로그램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당이 미는 후보가 승리하면 높은 확률로 경항모 조달 프로그램이 사장될 것이다. 이런 일본 기사에 대해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비아냥일색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가지니까 갖고 싶은 것뿐이라는 얘기부터 영해가 좁은 한국에는 의미가 없다라든가 만약 항공모함이 일본으로 향한다면 몇 분 안에 격침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의 결론은 대한민국의 경항모 추진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자, 과연 우리 군의 계획대로 될까요? 일본 매체의 전망처럼 정권이 바뀌면 경항모 사업은 물거품이 될까요? 이제 해군은 경항모가 진짜 쓸만한 무기인지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자, 그럼 해군이 공개한 그래픽을 토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의 경항모는 특기전부대가 없습니다. 아메리카 함처럼 F-35B가 리프트 팬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활주거리를 짧게 해 이륙하죠. 리프트 팬은 공기를 아래로 내뿜는 장치입니다. 리프트 팬 때문에 F-35B는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죠. 군 당국은 해군의 경항모에 실을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를 사실상 F-35B 2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35B 도입을 서두른 이유는 경항모 설계를 위해서입니다. 갑판 등 함체 주요 부위의 설계를 위해선 F-35B의 상세 정보가 필요한데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은 보안을 이유로 계약 이전엔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제 개발은 어렵습니다. 그럼 경항모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함재기의 배기열로부터 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제 개발. 두 번째, 함재기용 무장 탄약 이송체
체계 확보, 세 번째, 함재기 이착함 시뮬레이션, 네 번째, 함재기 충돌 해석, 다섯 번째, 비행 갑판 유동 분포 해석, 여섯 번째, 수중 방사 소음 저감 능력 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중 개발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코팅제 개발인데요. F-35B는 리프트팬이라는 엔진으로 수직 착륙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1000도씨 이상의 열은 강철로 이루어진 항모 갑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죠. 배기열에 버틸 수 있도록 갑판의 무게를 두텁게 하면 함정이 무거워져서 기동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파트를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열에도 버티는 코팅제가 필요한 이유죠. 배기열 코팅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영국이 기술 수출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경항모의 함재기로 운영한 경항모의 선두주자이며 이 분야 원조임을 앞세워 기술 협력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항모가 이례적으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방한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죠.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이례적인 동아시아 파견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대중 전략에 부응하는 성격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까지 방문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 계획에 적극 참여하려는 영국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은 우리 경항모 사업에 퀸 엘리자베스 급 항모 건조 기술과 F-35B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35B 스텔스기의 항모 운영 노하우도 영국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곤 F-35B를 항모에서 운용하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합참은 지난해 12월 30일 합동참모회의를 갖고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에 대해 소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중기계획에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군은 항모 건조와 함재기인 F-35B 도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에 기본 설계가 진행됩니다. 해군은 합참에 7만 톤급 이상 중형 항모 건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형 항모를 갖춘 미국조차 향후 6척의 경항모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라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력에 경항모를 갖추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군은 항모 건조에는 10년이 넘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비를 분산시켜 사용하면 국방 재원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여전합니다. 경항모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일단 적게는 5조 원, 많게는 10조 원가량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경항모 5조 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작권 핵심 자산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킬체인 방어 체계 중에서 감시 정찰 능력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탐지하기 위해 한반도 상공을 1시간에 한 번 촬영하려면 10기에서 12기의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찰 위성 기당 가격이 2,500억에서 3,000억 수준이고 설계 수명이 5년 안팎이므로 매년 위성 전력의 구축, 유지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지상 감시와 타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인트 스타스의 대당 가격은 약 4천억 원 정도인데요. 경항모 도입 비용이 5조 원이면 조인트 스타스 4대를 도입하고 북한 영공을 헤집고 다닐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고슴도치 전략 또는 독침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더 시급한 무기체계가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약 7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당 도입 비용은 약 1조 5천억 원인데요. 프랑스에서 핵추진 엔진만 사올 경우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은 늘어가겠지만 경항모 도입 비용이면 핵추진 잠수함을 3대 정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경항모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이 기술 확보에 자칫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 등 전방위적 위협을 대비한다는 취지로 경항모 사업을 서두르다가 정작 중요한 대북 억지력 강화와 전작권 전환 등 산적한 국방 과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한 군사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이 항모 보유인지, 항모를 보유한다면 경항모인지 중항모인지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경항모를 지지하는 쪽과 우려하는 쪽으로 양분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한민국이 강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지를 모아 힘차게 항진하기를 진심으로